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게 잎의 전류 현상이 발생한다는, 잎에서 양분 전류 현상이 발생해야지만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은 잎의 그 세포 안에 만약에 내가 광합성을 식물들이 했는데 그 안에 꽉 채워졌다고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광합성을 중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에 왔는데 생장점이 뒤틀려 있다. 그 뒤틀려 있는 순간은 뭘까요? 광합성을 중지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아무리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들이 중지된 것만 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 양분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사용해요. 그러면은 잎에서 뭐가 나올까요? 쓸데없는 자그마한 이파리들이 또 발생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작은 이파리들이 생기게 되면은 과일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새로 이제 화방이 만들어진 형성 과정에 그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화학 분화에 영향을 줘갖고 꽃이 작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 피는 꽃들이 이미 그 크기가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전주 일주일 사이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주일, 오이 같은 경우는 3, 4일 사이에 꽃이 광을 보고,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양분이 축적된 걸 보고 나서 자기들이 분화가 되는 걸 크기를 결정해요. 근데 잎에서 양분이 머물러 버리면은 화합에 영향을 줌으로써 꽃이 작아지는 영향이 된다는 거죠. 보통 오이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작은 꽃이 피면은 열매가 작아질 확률이 매우 커요. 이것들은 일단 꽃이 커야지 열매가 커진다는 거죠. 과일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주에 방향에도 영향을 주지만 야간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작은 꽃이 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리고 엽색을 판다면은 이제 밤안도의 저온이란다. 아까 보였듯이.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야간도 저온이고 주간도 저온이에요. 그러면은 광합성 속도가 어떻게 해요? 낮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호흡의 속도도 떨어지고 생장의 속도도 떨어지고 전류량도 저하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엽중 저장 양분중 부족에 의해서 생장 속도가 저하된다. 관리는 평균도의 증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저온 관리하는 것이 언제가 저온 관리하죠? 이때 저온 언제 관리하죠? 낮에도 저온, 밤에도 저온 언제 할까요? 바로 뭐예요? 여기서 생장 속도를 저하를 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어때요? 어느 때 그래요? 광이 없을 때. 우리가 겨울철인데 흐리고 비가 와요. 흐리거나 눈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간 온도,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면은 12, 13도를 유지하라고요. 야간 온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2, 13도를 유지하는데 여기서 12, 13도는 냉해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가쪽의 온도 편차가 크지 않으면 12, 13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식물이 야간 그런 저하를 받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받는 온도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잠재하는 온도죠. 그리고 낮의 온도를 18도까지 끌어내리라고 해요. 그럼 평균 온도가 어떻게 돼요? 한 15도, 16도에서 유지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한 열흘 12일에서 15일 정도가 돼야 하나방이 발생을 시작해요. 토마토에서는. 파프리카는 이제 그보다 온도가 좀 높아야 되겠지만 파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17도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주간 온도를 한 20도까지 떨어뜨려갖고 평균 온도를 가운데로 맞춰버리겠죠. 오이도 15도 이상 맞춰놓고 주간 온도를 떨어뜨려갖고 평균 온도를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일부러 광합성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저하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그거는. 광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전략적으로 저온이 나쁜 거냐? 아니다, 그거는. 광량에 따라서 우리가 저온도 좋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러면 얘 고온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보니 너무 나무가 강해지고 있어갖고 내가 나무를 좀 약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고온 저온 마저 해버리면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고온이면 나쁠까요? 세력이 너무 강할 때는 고온돼요. 고온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난방비를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만 하방의 전개 속도를 보다 빨리 해서 보다 과일을 더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 뭘 보냐? 여기서 엽색이 된 걸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뭘 잡으면 돼요?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나무를 모양을 보고 나무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광량을 우리가 대충 보니까 광량을 보고 생육과 광량을 환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고온으로 할 것이냐 저온으로 할 것이냐 저온고온으로 할 것이냐 고온고온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맨 앞에 해야 될 게 생육의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육이 진단 없으면은 내가 전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은 영원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돼요. 어느 정도까지 돼요. 근데 이 감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공부는 하되 진단은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다음 주야간 온도 편차 얘기를 할 때 여기 보면은 주야간 평균 편차가 3도에서 5도이면은 생색성이 강해지고 작으면 영양생성이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냥 기준점인데 그냥 우리가 그렇다 정도만 하는데 흐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주야간 온도 편차를 3에서 5도를 맞추기가 겨울에는 가능한데 4, 5, 6월 달에는, 그러니까 3, 4, 5월 달에는 거의 어려워요. 주야간 온도 편차 3, 5도를 만들려면은 주간의 온도를, 야간 온도를 조금 높게 관리해야 되고, 주간에는 특히 오전 환기를 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는 생육 진단에서 생육이 강하면은 좀 더 온도 편차가 높다는 거, 앞에 거와 똑같은 얘기죠. 앞에 얘기한 거와 바로 반복된 얘기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때 그러니까 주야간 온도 편차를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고민할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생육이 진단에서 영양량 행위가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또 에너지의 비용을 고민해야 되고, 세 번째 또 뭘 해야 될까요? 생리장애를 고민해야 돼요. DIF가 커질수록 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DIF가 큰데 내가 DIF가 커지면 또 곰팡이병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달 5월 초 정도에 적심이 들어가려고 해요. 아니면 4월 말에 적심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16일인가요? 16일이죠.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 열흘 정도만 온도 관리 잘하고 온도 편차를 줄여주고 곰팡이병이 생기지 않으면은 다다음 주부터는 걸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잎을 이제 그럼 따주고 가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DIF를 좀 크게 놓을 수도 있겠죠. 가면 갈수록.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나는 생육을 좀 끝까지 좀 가고 싶어요. 그러면 DIF를 크게 놓으면은 곰팡이병이라든가 생리장애 발생해서 식물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라고 전략을 짜야 돼요. 작형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보면 온도차가 작으면은 밤의 호흡에 의해서 영양생장에 의해서 다소분으로 잎의 생장에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과일의 생장은 그러면 나쁘다잖아요. 내가 언제 끝날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낮과 밤의 온도가 작으면 과일이 작아지고 당도가 높아지고 과일 비대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지나치게 클 때예요. 일반적으로는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크게 되면은 과일의 사이즈는 커져요. 여기서 말하는 과일의 사이즈는 어떤 과일을 말할까요? 이미 착과가 된 것들. 그러면 과일이 작아지는 건 어떤 게 작아질까요? 지금 꽃이 펴서 착과가 될 것들. 그러니까 식물체가 이미 착과가 돼서 비대가 시작되면은, 과일 비대가 시작되면은 온도 편차가 크게 되면요, 과일로 양분을 먼저 착과된 과일 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그럼 위에 과일들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보면은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크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딱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들은 가갖고 여러 가지 옆 잎의 색깔이나 크기를 보고도 주야간 온도 편차를 보는데, 과일의 크기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화방하고 삼화방하고 사이가, 삼화방이 착과가 시작됐는데 일화방의 크기가 만약에 요만하다, 500원 이만하다, 크기가 500원짜리 이상으로 커졌다, 이 얘기 뭐예요?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일화방에 착과가 되기 시작할 때 때면은 일화방은 한 500원짜리 공정만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커졌다, 이 얘기는 바로 주야간 온도 편차가 커졌다. 주야간 온도 편차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1단, 2단, 3단, 4단 올라갈수록 이 편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온도 편차가 큰 나무들은 온도 편차가 크게 되면은 위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과일을 정상적으로 수확이 어렵겠죠.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적심한 상태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죠. 그때는. 예, 주야간 온도 편차가 좀 좋은 점이 뭐가 있나? 난방비가 절약이 된다. 수확이 빨라진다. 과일이 비대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가 어떤 거에 따라 적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착과가 됐느냐 안 됐느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응용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배사가 될 분도 있고 경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재배사이자 경영주가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재배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하루 학교에서 1, 2년 배웠다고 안 돼요. 죽었다 깨라도. 저희도 이제 학생들 졸업하게 되면은 재배사로 일단은 보내거나 아마 아버지 밑에서 배우겠다는 일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재배사, 큰 농장에 가서 거기서 재배사들하고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동네에서 농사를 배우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그 옛날 거를 자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여기 이게 뭐라고 하죠? 귀가 얇아져 갖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온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 DI2 관련해서 우리가 주야가 온도 편차하고 평균 온도 갖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농가의 경우에 시설이 연약하다 난방비 절감 이후로 대부분 주야가 온도 차가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육 초기에는 왕성하죠. 이파리가 커 좋아. 그러다가 삼각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삼각형이.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적정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은 화분화와 화분과 시장이 나빠져서 과일 발달이 나빠진다. 저희가 대표적인 저희 농장에, 저희가 아니라 이제 제가 평택에 카톡으로만 컨설팅 해드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있는데, 그분이 보게 되면 뒤쪽이 온도 편차가 좀 크게 발생해요. 왜냐면 왜 크게 발생하냐면은 온실의 면적이 한 1000평인데 추결 탱크가 50톤짜리예요. 50톤짜리. 거기다가 50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50톤이 안 되고, 거기다가 보일러 용량은 충분했어요. 300kW 정도의 전기 보일러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뒤쪽이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에가 14, 5도면 뒤쪽이 11, 2도예요. 10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수작이 안 되는 거예요, 뒤쪽이. 왜냐? 꽃가루 발달이 안 된 거죠. 뒤쪽 세력은 어떨까요? 세력은 좋아요. 세력은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착화가 되면 열매는 커요. 착화되면. 근데 벌만 갖고 수정했다가 벌 넣었다가 뒤쪽에 날리고 나서 이제 화방에 착화가 아예 안 되는 거 하지만 뭐 1개, 2개 착화되고 나서 뒤쪽에 착화가 안 되는 건 알고 이제 하니까 맵타방이 날아갔죠. 그래서 온도를 볼 때 이 화분벌하고 화분층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이걸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온도계가, 그러니까 센서가 설치된 곳의 걸 봐도 되지만 가쪽으로 몇백 포기 정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확인을 하셔갖고 그쪽의 온도가 낮으면은 바로 호르몬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호르몬 처리하면은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이 없는데 호르몬 처리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식물이 나빠지는데, 광은 있는데 온도가 낮아서 꽃가루가 안 나오는 거는 호르몬 처리하면 그건 되거든요. 그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이 화분불화가 안 돼서 우리가 벌 수정이 안 되는 경우는 전체적인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농사를 이제 환경 관리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평범하게 농사를 중간이당 우리가 온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 돼도 피해가 몇백 포기가, 예를 들어서 두세 화방 정도가 반밖에 착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몇백만 원 정도 피해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온실의 구역이 편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최저 온도계 달아도 되고 뭐 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돈 안 들여 할 수 있는 방법, 한 번만 측정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아이엘 온도계로 일출 직전에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과일 온도를 측정하면은 내가 최저 온실 내부의 온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과일의 온도는 해 뜨기 직전의 과일 온도는 그 온실의 그 구역의 최저 온도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액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광합성 되면 안 되고 병해에 발생이 쉽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아니 일액이 나오면 광합성을 안 하는데 자꾸 좋다고 하니. 예, 그래서 이거는 토마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상추에서 다 공통적이에요. 가지까지 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물에서 이거는 토마토나 관체로 재배하게 나온 게 아니라 식물 생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일액이 나오면 광합 생리 안 된다는 얘기는, 칼슘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요, 최근에 한 2010년 정도에서 15년 사이에 그 공개적으로 이미 이제 이게 과거의 논문들이 정립이 돼서 이제 저거는